안녕하세요. 친절한 금융 쉬운 경제 진행하고 있는 SNU 금융연구소의 정승우 소장입니다. 오늘은 9월 4주, 2019년 9월 4주 금융 기사들을 좀 정리해 보았습니다. 금융 기사들을 봤더니 일단 좀 좋은 내용들은 별로 없고 좀 안 좋은 내용들만 이렇게 많이 있는데 일단 이런 것들 가지고서 한번 이야기를 하나씩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9월 27일자 한국경제신문 기사인데요. 신삼저의 저출산까지 침체 터널에 갇힌 경제 탈출구가 안 보인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3저는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라는 내용입니다. 성장률 전망치를 봤더니 기대 인플레이션 1%대로 더 커진 장기 불안에 대한 공포 나오면서 한국 경제에 대해서 내년도 성장률 전망치는 한국은행은 2.5, 경제협력 개발이 2.3, 국가미래연구원 1.9, LG경제연구원 1.8, 모건스탠리 1.7인데 뭐 전망치 의미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이렇게 쭉 보면 한 중간 정도 되지 않을까. 제가 볼 때는 2% 전후반 정도 선 될 것 같아요. 2% 정도 선. 이 얘기는 쉽게 얘기해서 성장률이 이만큼 떨어진다는 얘기는 그만큼 돈이 잘 안 돈다라는 내용인 것 같아요. 성장 동력이 그만큼 없다라는 내용이지 않나. 그래서 특히나 그 저출산이라는 것은 합계 출산율 2015년 1.23이었는데 지금 2018년에는 0.98로 하나가 안 된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사실 성장 동력에서 많이들 얘기하지 않습니까? LG경제에서 저성장, 저물가, 저금리 3조 이게 저출산 협치에서 한국 경제 성장률이 빠르게 식어가고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뭐 어쩌겠어요 이게. 일단은 뭐 저물가, 소비 투자의 발목을 잡고 있다라고 해서 실질적으로 좀 소비가 부진해지고 있다. 소비가 부진해지고 있고 일종의 장기 침체로 진입하고 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장기 침체라든지 소비가 불안하다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는 인정해야 될 것 같아요. 인정해야 되고 여기에 대해서 결국은 우리 가정 살림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를 고민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그러니까 뭐 경기는 일단은 앞으로는 계속 안 좋아질 것 같아요. 더 이상 크게 어떻게 좋아지는 어떤 이런 것들이 안 보이기 때문에 그래서 더 허리띠를 바짝 조여매는 생활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기사로 한번 보겠습니다. 두 번째 기사는 한국경제 9월 27일 DLS 폭탄에 대한 내용입니다. DLS는 금리 연계형 파생 상품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게 쉽게 얘기해가지고 약간 좀 도박과 비슷하다고 할까요? 돈에 대해서 독일 국채금리가 뭐 이상 내려가지만 않으면은 뭐 이런 내용들이겠죠. 1억 원을 넣었다면은 10년물 금리가 마이너스 0.3% 아래로 내려가면 손실이 시작이 되고 마이너스 0.6% 밑으로 떨어지면 원금을 모두 잃는 구조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밑으로만 떨어지지 않는다면 그 위에서는 계속 왔다 갔다 하더라도 절대적인 수익률을 받는 개념인 거예요. 이 상품 구조가. 그래서 이때 전날 기준 이 금리가 마이너스 0.619%까지 떨어지면서 원금이 100%가 날아갔습니다. 만기 유지 시 지급하는 쿠폰 금리, 액면 약정이자 1.4%, 선취 운용수수 반환분 0.5%만 겨우 돌려받는 구조가 된다니까 실제로는 뭐 1.9% 정도 돌려받고 끝난다는 얘기죠. 왜 이런 DLS 상품 같은 것들이 은행에서 쉽게 팔렸는지는 조금 문제가 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지만 결국은 잘 모르는 상품을 가입하는 것이 가장 큰 문제였지 않나. 그리고 파는 사람도 설마 독일금리가 마이너스까지 그렇게 내려가겠어요? 팔 때는 아마 독일금리도 나쁘지 않았었겠죠.
그때는 EU 중에서 독일이 제일 경제가 좋고 제일 잘 나가고 있다, 이 얘기 나왔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상품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던 거겠죠. 이러한 상품 구조는 얘네들도 따지고 보면은 그동안 뭐 몇십 년 동안 이런 일이 없었는데 설마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라고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좀 할 수는 있겠지만, 결국은 안전한다라고 하는 것은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은 투자에는 어느 정도의 리스크는 있는데, 이렇게 100% 원금 손실에 대한 리스크를 과연 알고서도 투자를 했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문제는 이제 투자 시 손실 부분이 점점 커진다라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만기별 잔액 구조를 보니까 남은 횟수가 아직도 많이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우리은행 같은 경우에 도외국제은행 경우니까 최종 만기가 11월인데 남은 횟수가 12회, 잔액이 862억이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영국 같은 경우도 14회 추정 남아있고 2020년 6월까지 2,701억 원의 잔액이, KB 하나은행도 마찬가지로 110회 3,182억 정도가 남아있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투자 손실이 점점 커질 것 같다는 암울한 기대가 계속 나오고 있고요. 독일 국채 10년물 금리와 영국 파운드화 이자율 수합 7년 만기 금리가 추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또 하태여 삼성연구원은 독일의 9월 제조 구매자 관리 지수는 41.4%로 2009년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하는 등 지표 부진이 계속되고 있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들은 미중 무역 분쟁이라든지 아니면은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한일 경제적인 부분에서의 갈등이라든지, 아니면 영국의 브렉시트에 대해서 탈퇴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불안정성이, 노딜 브렉시트는 합의 없이 영국의 유럽연합 탈퇴 같은 이러한 엄청난 것들이 커지고 있다는 것들이 결국은 불안감을 계속 키우고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금융계에서의 가장 큰 이슈로 작용하고 있지 않나. 요것은 매일경제에서 나온 여윳돈 3억 적축보험에서 나면 사업비 부담뚝인데, 고령 자산가의 변동 장세 포트폴리오 구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일단 변경 전에는 저축예금에 500만 원, 정기예금에 1억, 단기 채권형 펀드에 9억 원, 즉시연금 보험에 5억 원, 합계 15억 500만 원이 있으셨는데, 변경으로 이렇게 딱 보면은 정기예금까지는 건들지 않았고요. 즉시연금 보험에 5억 원은 또 그대로 있고, 이 9억 원 단기 채권형 펀드에서 단기 채권형 펀드의 수익률이 더 이상 좋을 것이 예상되지 않다 보니 이것을 조금 다른 쪽으로 좀 대체해서 투자를 해볼 수 있는 방안들을 얘기를 해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때는 일단 저축보험에 3일 플랜으로 해가지고 5억 원, 이거는 쉽게 해서 이제 추가 납입과 그 다음에 선납 이런 것도 이용해서 저축보험에 이제 금리가 고정이 되는데 사업비에 지출이 있으니까 그것을 이걸로 커버해 보자라는 내용인 것 같은데, 또 뭐 금융상품이니까 판매하시는 분들도 좀 수수료도 좀 챙기고 그래야죠. 우리나라는 서비스 수수료를 너무 안 주다 보니까 상품에서 찾아야 되는 것들이 좀 아이러니한 부분 같아요. 그리고 외화 보통 예금, 그러니까 외화에 대한 의미가 좀 자산 포트폴리오 측면에서, 그리고 골드 투자나 대체 투자 같은 것들, ELS 같은 거, 그다음에 글로벌 채권형 펀드에 1억 원, 국내 채권형 펀드에 1억 8천만 정도에서 포트폴리오를 조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이야기를 나눠놨습니다. 그래서 한 이유는 그렇습니다. 지금 일단 단기 채권형 펀드라면은 이것이 지금 현재 의외로 수익률이 예전만 못한 부분이 있어서 경기도나 금리로 인해서 있으니 이것을 좀 수정을 좀 하시는 것이 낫겠다라는 생각인 거고, 그 부분에서 저축보험으로 가는 게 맞네요. 유연금보험도 있는데 추가적으로 보험에 이게 돈이 묶이잖아요. 그래서 묶이는 것보다는 오히려 좀 다른 방법이 더 낫지 않을까 저는 생각하고 있고, 그 다음에 외화 보통예금이 골드 투자니 이런 것들도 좋기는 좋은데 적절하게 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왕이면은 평소에 금융 공부를 많이 해놔야만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결국 내가 어디에 했을 때 좋은 방식 어떻게 투자가 있을까. 요즘 뭐 채권도 괜찮다, 금도 괜찮다, 달러도 괜찮다 그러지만 다들 또
좋다라고 하는 시점에 들어가면 많이들 들어가서 그런지 또 상투 잡는 거 아닌가 뭐 이런 걱정들도 하셔가지고 이제 그런 기사들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한국경제 주식 사고 팔듯 개인 스타트업 투자 쉬워진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기업 우리나라도 벤처 기업이 좀 이제 나와서 세계적으로 벤처 기업이 좀 돼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사실 리스크가 너무 크다라는 얘기죠. 되면은 대박이지만 안 되면은 그냥 날리는 건데 그러다 보니 이러한 것들을 조금 좀 쉽게 신규 투자 금액을 돈을 모아서 그걸 가지고 전문가인 이제 투자 기업들이 벤처 투자를 하게 되면은 그 사고한 그런 방식 이런 것들을 주식처럼 또 실시간으로 또 사고 팔 수 있다라는 그러니까 환전성을 그 전에 가지면서 벤처 캐피탈에도 신규 자금을 좀 유치하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겠다 싶어가지고 이것을 도입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업 성장 투자기구 BDC 도입 방안인데 정의는 혁신 기업들의 성장에 필요한 자금 제공을 주요 목표로 하는 거래소 상장 투자 기구이다. 주 투자 대상은 비상장 기업, 코넥스 상장사, 코스닥 상장사, 중소벤처 관련 조합 지분이다. 그 다음에 여유자금의 운용은 국공채 등 안전에 110% 이상 의무 투자, 부동산 투자는 불허하고 운영 주체는 증권사, 자산운용사, 벤처 캐피탈, 연평균 수탁액 1,500억 원 이상, 자기자본 40억 원 이상, 운용 전문 인력 2인 이상 등이 있는 곳에서 벤처 캐피탈 신규 투자 금액으로는 현재 쭉 보니까 2016년 2조 1,500억 정도에서 지금 현재 2019년에 4조 원에 이르는 벤처 캐피탈 신규 투자 금액이 늘어나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주식 사고 팔듯 이러한 것들에 이제 개인이 스타트업 투자를 쉽게 할 수 있다는 측면인데 이러려면은 제가 볼 때는 좀 이 개인 스타트업 기업들에 대해서도 좀 많이들 좀 지원 정책이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것들도 좀 있고 좀 관리도 좀 잘 되고 옛날 우리나라 벤처붐 할 때도 엄청나게 막 일단 뭐뭐 뜬다 하면은 이제 돈 묻어놨다가 그냥 날리고 뭐하고 했던 것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도 좀 그런 사례가 생기지 않도록 여기도 그러잖아요. 수익 못 낼 땐 투자자 외면 불보듯 코스닥 벤처 펀드 전체 발부 우려도 있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민 많이 하셔가지고 정부에서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사로서 금융기사를 살펴본 내용은 일단은 경제가 그닥 좋을 것 같지 않다라는 3저의 저출산까지에 대한 내용, 그 다음에 은행에서 팔았던 DLS, DLF 등이 내년까지 줄줄이 폭탄이 예정돼 있다. 그러니까 내가 잘 모르는 사업 구조에 있는 금융상품에 투자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될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여윳돈 3억 저축보험을 산다면 이 내용인데 저는 거기에 동의하지는 않지만 아무튼 지금 현재 여윳돈이 만약에 있으시다면은 약간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라는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주식을 사고 팔듯 개인 스타트업 투자도 쉬워진다니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한번 관심 있게 살펴볼 부분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